재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들을 잘 반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론 시간이 짧기 때문에 3시까지면 지금 한 4분 정도 남아서 조금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주로 듣는 것으로 하고 제가 추가적인 설명 같은 것은 생략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토론자들께서 한 5분 정말로 하시고 싶으신 분이 말씀이 많으신 분은 6분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플로어에 질문을 좀 받아서 발표자들의 대답을 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미리 조금 정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박세훈 박사님이 제일 처음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신 우리 서영돈 박사님, 그리고 우리 도시연대를 통해서 시민들과 많이 교류하셨던 이용돈 교수님께서 세 번째로 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 최민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세훈 박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토연구원의 박세훈입니다. 오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두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그런 발표 연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노후 산업 유산이라든가 노후 건축물들,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는 조금 적더라도 문화적인 가치가 상당히 있는 그런 자산들에 주목해서 근린재생의 방향을 논의하셨다는 점에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수정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제도를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 가로 구역이라든지 건축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제도의 그렇게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 어떤 부분은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관심이 높으신데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판단입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연구가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만 이제 제의하는 것으로 이제 토론을 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건축 문화라는 거를 핵심적인 컨셉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건축 문화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조금 더 명확한 개념 설정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바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로는 한때 그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했지만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되면서 이제 기능을 많이 상실한 그런 건축물들,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가 창고라든가 근대적인 이제 문화유산이 되겠죠. 혹은 학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건축문화라는 거를 저는 일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물론 이제 그게 중심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근린재생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예를 들면 노후주택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주셔서 건축문화가 그런 특정 건축물에 한정된 개념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근린재생에 다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지
그게 좀 혼란스럽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방향 설정을 조금 더 뭐랄까요, 앞으로 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서수정 박사님께서 이제 제도적인 부분과 개념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신승민 박사님께서 해외 사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해외 사례도 이제 큰 지방자치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정책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아쉽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국내 사례에 대한 소개가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건축 자산을 잘 활용한 국내 사례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은 현장에서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사례 연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게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해외 성공 사례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 사례뿐만 아니고 실패 사례도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어떤 경우에 성공하고 어떤 경우에 실패했는지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패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할 때도 과연 누구를 위한 성공인지에 대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성공인지, 아니면 지역의 예술가들을 위한 성공인지, 지역의 산업 자본이라든가 지주들을 위한 성공인지, 다양한 시각에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재생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지적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거버넌스의 문제인데요. 오늘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서수정 박사님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딱 적어놨었는데, 다양한 이유 관계자의 협의체를 구성하자, 또 합의 형성 과정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이제 좋은 말씀들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지역의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을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들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지원이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이제 도시재생 사례가 성공한 지역에서는 중간 조직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매개 조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신승민 박사님께서 구라시키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도 보면은 구라시키 마을 만들기 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민간 단체인데, 사실상 그 중간 조직이 그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역할을 해가지고 사실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사례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저는 제가 소개시키는 그런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런 중간 조직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무엇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지금 마을 만들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향후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조직들이 중간 조직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 예를 들면 문화예술 같은 경우 문화예술의 중간 조직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건축자산이라면 또 그쪽에서 활동하는 또 중간 조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진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이제 서 박사님이나 신 박사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에 대한, 특히 실패 사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라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 핵심은 중간 조직이다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실 분들을 참고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8분 걸리셨습니다. 자, 우리 서 박사님. 예. 좀 짧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보고 제가 참 대견스러운 게 수수정 박사님이 발표한 걸 따라갔다는 게 제가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신경기 박사님한테는 참 감사한 게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을 이렇게 내용이 좀 알차더라고요. 딴 데서 봤던 사례보다 훨씬 재밌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발표에 대해서 할 말은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못했던 영역, 잘 안 되는 영역에서 이런 영역의 주거환경이나 뭐 도시환경을 갖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 늘 뭐 다 있는 동네나 이런 마을에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냐, 이거에 따라 접근 방법이 굉장히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자가 되는 이유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건물이나 뭐 사람이나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하고. 그런데 이제 좀 괜찮은 건물을 이렇게 따지자고 이렇게 찾다 보면은 뭐 이제 도시 지역 안에서 뭐 한 1% 될까 말까 이럴 텐데, 근데 뭔가 이런 관심이 필요한 것, 이런 지역들은 훨씬 더 많고, 그런 지역들이 전부 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꾸미기 시작을 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각 지역이 다 개성을 갖게 될 테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마 그런 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축 자산이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다른 가치를 갖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지역의 정체성이 생기고 그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보이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남들하고는 좀 다른, 좀 특별한 지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이 많으면 훌륭한 도시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도시재생 사업도 낙후된 어떤 특별한 문제가 되는 지역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좀 넓게 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사실 이거는 신 박사님 거 보다가 이렇게 들었던 생각인데, 이게 외국에서 이런 종류의 잘된 사례들을 보면 가끔씩 거기에 이제 안티가 많이 있잖아요. 이놈들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해갖고 어쨌거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그 안에 안티들 보면은 예술가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이놈의 생각이 이게 도대체 계획은 하나도 모르고 공공도 모르게 그냥 무작정 반대를 하니까 계획도 파토를 놓고 그래갖고 그렇게 갔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이나 계획가와 예술가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갖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계획가로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업이 낑겨가지고 뭘 할 때는 보통 보면은 딱 포멀한 방식으로 어떤 개입해야 될 내용이 있고 기간이 있고 끝에 맞춰야 될 게 있어요. 그때 포멀한 방식으로 할 때는 대략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동네를 위해서 내가 뭘 했지라는 의심이 살짝 드는데, 이런 포멀한 계획이 없을 때 어떤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이 지역이 진짜 문제가 뭐지? 이 지역에 누가 좀 괜찮은 놈들이지? 뭐 이걸 어떻게 엮어보지? 그리고 이걸 무슨 주제로 만들어보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훨씬 장기적으로 보고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만약에 어떤 이런 사업들을 볼 때 한쪽은 계획가적 접근, 한쪽은 예술가적 접근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게 이 예술가적 접근입니다. 예술가적 접근이 굉장히 부족하고 이 예술가적 접근이 있어야지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문제를 푼다고 생각합니다. 신경희 선생님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우리 현실은 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써놓으신 게 있어요. 대략 다 맞는데 제가 동네를 가보니까 진짜 문제는 그것하고 조금 다르더라 이런 느낌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동네에 가니까 우리 동네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동네에서 무슨 동네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누가 나서서 동네 일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바쁜데 누가 하겠어. 이런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재개발 말고 다른 방식으로 뭐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결국은 나갈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 어떤 동네를 잘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전혀 없느냐? 대부분 있었습니다. 대부분 뭔가 모임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해봤는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실패를 하고 나서 그걸 했더니 안 돼. 사람들 모여서 하면 괜히 싸움만 하고 뭐 그게 안 돼. 이런 사람들 생각들이 대부분 다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를 하면 그것하고 좀 다른 게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배우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현재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동네가 달라지면 결국은 누군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할 사람들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관계들이 달라져야 될 텐데 그 출발점이 사실은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여기처럼 예술가가 없으면 미친놈처럼 반대하는 인간들이 없으면 그 동네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은 풀빵 찍어대듯이 쫙쫙쫙 찍어대는 택지개발 뭐 재개발 이것만 되는 거지 그것 말고는 가능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게 가능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들려면은 그 사람을 당신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당신 머릿속에서 있는 실패의 100가지 이유를 없애줘야 되고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 진짜 흥미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할 수 있을까? 계획가는 못한다. 계획과 접근을 하면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한테 훨씬 더 새로운 영감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가적 접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이영범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뒤에 최민아 박사님께 한 5분을 드리려면 제게 한 1분 만에 제가 끝내야 되는데 마디가 시계를 보면서 자꾸 초조해져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앞에 두 분 서수정 박사님 뭐 정말 이렇게 전체 스트럭처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충분했으면 그거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요. 신경미 박사님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 최근의 사례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 좀 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도시재생에서 너무 재생에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폭을 좁혀놓고 보는 거 아닌가. 결국은 재생의 유발하는 원인으로서의 세태 문제에 대한 거가 1차적으로 먼저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가 재생계획을 수립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태가 바로 재생으로 이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세태에서 재생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전환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환기에 대한 부분의 이해도 사실은 개념적으로 설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너무 국토부의 도시재생 법 틀 안에서만 이 재생에 대한 사업을 이해하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나 공유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어떻게 도시재생하고 맞물릴 수 있을까. 이게 근린재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근린재생과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선도사업의 제안서들 준비를 지자체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 근린재생 사업의 성과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뭔가 이게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이 성과나 효과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에 대한 뭔가 이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성과나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면 이거를 1년 사업의 형태에서 평가할 건지 아니면은 근린재생과 같이 정말 굉장히 많은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가는 거에 연속 사업의 형태로 단연제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건지 이런 것도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이 사실은 도시재생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선도 사업에서 주민이 직접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특히 이제 근린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제안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과연 받아들여지는 게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제가 볼 도시재생은 결국은 행정하고 주민의 어떤 이원화된 관계에서 굉장히 이 틀이 좀 잡혀져 있는데 오히려 실질적인 사업의 제안의 관계에서는 모든 걸 행정이 독점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여론은 낮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민간 자본이 도시재생에 어떻게 좀 결합될 수 있느냐 하는 오픈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아직도 명쾌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올해 이제 선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짧게 드려서 스스로 압박을 받으셔가지고 말씀을 상당히 빨리 해주셨어요. 우리 마지막에 신혜나 박사님. 예, 두 분 발제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 토론해주신 세 분께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짧게 두 가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에서 공공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수정 박사님께서 발제해주신 내용이 삶과 문화와 일자리가 동반된 거주자 중심의 통합적 근린재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사업 방식으로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사업은 되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 이제 열악한 노후주거지에 대해서 현지 개량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후발적으로 사업이 따라와야 되는 것들을 의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추진되지 못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방식의 이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새로이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 아까 발제 내용에서 이제 사업 시뮬레이션 사업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그 이미지를 보면은 굳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양호한 환경을 지닌 지역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굳이 저 지역에 저 정도로 밀도를 높이는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폭이 아까 서수정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약 4~5m 정도를 가지고 건축물의 규모는 약 7층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격자형 주거지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보다 좀 더 열악한 도로를 가지고 필지 규모가 열악한 지역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결국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에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현재 근린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성을 만드는 방식에 집중해서 고민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의 방식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짧게 두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프랑스 사례를 좀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현재 프랑스의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마다 약 25%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지자체랑 그 사업 시행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이제 재원 마련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그 지역의 커머셜 텍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사업성이 부족한 근린재생사업지구에 커머셜 텍스와 같은 세금을 지원하고 이의 일부분을 지자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으로서는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공의 참여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건 저희 공사 입장에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재 저희 공사는 제도적으로 가로, 주택, 정비사업 등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는 사업 구조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사의 세부적인 사업을 살펴보면은 재생사업과는 별도로 다세대 매입 임대와 같은 기성시간 내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근린 도시 재생사업과 이런 임대주택 공급 사업 이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을 연계해서 공공이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에 해당하는 비중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짧게 그 지역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좋은 사례 저희가 이제 많이 참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서양에 참 좋은 사례들이 많지만 그 주로 건축문화자산이 활용되는 것들을 보면은 산업문화유산이나 근대시대의 건축물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와 현황이 많이 다른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서양의 경우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200여 년간 산업혁명을 거쳐서 그 시대의 문화유산이 상당히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20세기 초반 그리고 산업 구조가 지금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된 게 20세기 후반이라고 할 때 그 시대 자체가 짧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건축 문화 유산의 숫자가 매우 작은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존의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만이 아닌 다들 생각하신 것처럼 시대적인 평범한 건축물 같은 것들로 그 보존 대상을 확대해서 그 절대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문화유산의 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문화유산의 보존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중 이제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발제 자료에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에 방안으로서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한다.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발제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마스터 플랜이 마련이 되고 건축자산진흥구역이 지정된다면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자산의 활용이 갑자기 증가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효용이 있을 때만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저희의 이제 선택을 이끌 만한 충분한 효용을 제공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그렇다면 이 공공이 그런 효용을 제공할 때 이 효용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자산진흥구역에서 이제 제시해주신 여러 가지 그 효용에서는 수선비 지원, 주차장 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 완화나 인센티브 부여 같은 것들은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던가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리모델링 같은 그런 이제 건축 문화 자산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제도 촉진을 위한 그런 지원 제도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간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텐데. 그럼 마무리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두 분이 만나서 조금 더 논의를 나눠주시면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도 막았냐면 플로어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다음에 더 말씀을 좀 신경 받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좌장의 역할이 시간을 통제하는 걸 하다 보니까 악역을 맡아야 돼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플로어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 분 대표로 손 드셨네요. 일단 두 분 질문 듣고 그 다음에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경정책위원회 최성주 사무관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마을 만드는 팀을 2개를 만들어봤는데요. 그 과정에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을 국가론이라는 생각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이 마을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체가 필요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떤 소규모 아주 독립된 소규모 국가지만 이 국가가 내 마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주인.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마을은 뭐고 그러면 국가가 존재할 국가는 국가, 토지, 영토, 뭐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마을은 지금 마을이라는 게 마을 주민이 자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마을을 대상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주겠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마을이라는 어떤 단위체가 요구도 하지 않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뭐를 하지 이런 수식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가는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 지금 농촌 같은 경우도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 마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정책의 국가 요소처럼 마을이 요소 중에 많이 빠졌습니다. 마을 주민이 없어요. 마을에 있는 거죠. 지금 다 마을은 사장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도시 재생을 하고 뭘 하고 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 나는 이렇게 해다오. 이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부터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을의 개념에 대한 제기를 해주셨고 결국 마을의 주체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예. 전 구천시 뉴타운과에서 온 한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실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제 해제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해제하면 이제 집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난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온 것도 여기에서 뭐를 좀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지만, 아까 서수정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로주택 정비라든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든가는 좀 기본 계획에도 들어가야 되는 문제, 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의사 결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건축 협정 제도를 잘만 운영하면은 그래도 100%는 아니면 조금은 좀 개선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도면도 그려보고 했는데 가장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는 이제 두 필지 이상 같은 소유가 같더라도 사실은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A, B, C, D 다 이렇게 해서 같이 협정을 해야 되는데 두 필지가 같은 소유일 수 경우에는 20세대가 만약에 이제 빌라를 얘기한다면 20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법 때문에 이 제도가 잘 시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법을 개정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거기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은 그 사업 승인 대상을 한 30세대나 40세대 정도로 상향을 해야만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건의사항 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 서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러고도 부족해도 또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시고 우리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또 다양한 접근의 이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공부할 게 또 생겼어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앞으로의 과제들은 쉬운 과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를 풀었을 때에 또 그 성과 또 그것의 의미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히 몇 가지만 요약하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을 기존 재개발의 대안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확보라는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과나 공공에 있는 분들, 오늘 우리 서영근 박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에서 보면 우리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DNA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술적 접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공부하면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지라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도시 재생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모두가 다 재생의 결과에 관심이 있지 쇠퇴의 원인이나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과정적으로 재생까지 연계시킬까라는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다라는 지적도 있으셔서 저희가 좀 가슴 깊이 느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나 효과의 평가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기존과 다른 방식의 관점을 가져야만 되겠다. 또 지금 제시되고 있는 많은 사업 제도들이 주민들의 자체 사업성으로 이루도록 하는 것에 관점을 맞추다 보니까 완화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다양한 접근 방법들도 또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논의의 시작은 건축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반적인 이야기는 도시로 확장되고 또 사실은 재원과 또 복지와 여러 거버넌스 체계, 행정 체계의 관점으로 넓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를 저희가 컨퍼런스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공부할 과제들을 던져주셔서 감사하고 또 공부할 과제들의 방향을 모를 때 저희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방향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지역에 적용하는 과제들을 저희 모두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과제를 안고 가는 것으로 하면서 오늘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준비한 행사를 마치고요. 잠시 후 3시 20분부터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세션 3회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